예산은 혹시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 지금 3억에서 4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많다. 우선은 그래도 운영자금이나 뭐 이런 걸 다 포함한 금액이라서 초기 그래도 한두 달 정도의 운영자금을 가져는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거 예산을 남겨두고 한 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아까 한 20-30평 정도 규모라 그러면 2억 원더로 무조건 잘라야 돼요. 2억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장비 좋은 걸로도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뭐 권리금 좀 센 데 가더라도 1억 5천에서 2억 사이도 끊어버리고 나머지 비용을 마케팅에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마케팅 비용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4억 맥시멈을 잡은 거고, 네. 마케팅 비용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워요. 이거는 어쨌든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자금은 100억씩 갖고 계신 분들 계시고. 그렇죠. 그 10%는 어떻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10%만때 내가 10억 갖고도 내가 무조건 돈 벌어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뭐 이것도 그 사람마다 각자가 가진 복이고 다 운이니까 이런 부분은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마케팅 비용은 그래서 예산은 어느 정도? 저는 1억 5천 정도. 1억 5천. 딱 그 정도가 이제 평균적인 거고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억 5천이면 그래도 파주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임대료도 그렇고 또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장비나 이런 쪽으로는 최소한 비용을 떨어뜨리고 제 생각에 굳이 우리 장비백 들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 이 장비병이 있죠. 장비빨. 이거는 이 남자들의 숙명입니다. 네, 그럼요. 네. 항상 고민에 이 끝까지 가는 이 고민의 결정판. 이 정도는 돼야 친구들한테 좀 보여주기도 하고 이 정도는 돼야 커피가 또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건 다 남자들만 다 갖고 있고 의외로 또 이게 여성분들도 또 장비병 많이 가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은 약간 달라요. 여성분들은 약간 이제 여기서 카드라를 많이 듣고 카드라에 좀 당하는 거고 남자들은 이 스스로의 장비빨 그렇죠. 알아보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페라리를 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남자들 옆에서 여성분들이 항상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죠. 산으로 가는 이게 있어서 그걸 저희가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저희가 잡을 겁니다. 어떻게든 욕을 할 때도 있고 사장님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큰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소비자로서 지금 카페를 가고 있잖아요. 보통 어떤 카페를 가세요? 그래도 저희 세대는 MZ세대들이다 보니까 인스타나 좀 마케팅이 돼 있는 매장을 주로 가게 되고요. 좀 이쁘거나 뭐 맛있다 누가 카더라 하면은 가게 되는 거고 거기가 아니면은 동네 상권 같은 경우는 사실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를 가게 되죠. 역시 달라. 저가는 아니야. 이게 커피를 공부하다 보면은 저가를 못 가게 돼요. 그렇게 돼요. 커피 공부한 사람들이 네. 이게 커피 공부한 사람들이 사실 카페를 하면 망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나 내가 커피에 대한 기본 지식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퀄리티는 갖췄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나와보시면 저가 커피 아까 파주에 엄청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커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가 왜 해? 저 맛도 없는 커피를 왜 해? 저걸 어떻게 먹지? 어떻게 먹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좀 말이 안 되는 거. 커피 공부하셨으면 스타벅스 점점 줄어들었을 텐데. 스타벅스 이제 그 기본 원두를 안 먹죠. 그죠? 네. 거기 이제 뭐 아이스 커피나 그 오늘의 커피 같이 이제 드립 커피들만 먹고 이게 스타벅스 커피를 점점 못 먹게 돼요. 저는 원래 처음부터 싫었어요. 그럼 지금 보통 카페는 어떤 카페를 가세요? 기본적으로 저희 연령대는 좀 약간 좀 틀린 게 저희 또 아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네. 에티오피아 뭐 그거 있어요. 그 저희 페라우스 가면 그 사천점에서 파는 그거 제일 좋아해요. 신맛 나는 거. 근데 저는 좀 그걸 안 좋아하는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입맛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워낙 많이 먹다 보면 이게 어떻다 상암동도 보면 거기 개인 카페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어느 지점 가면 정말 맛없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가격들은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도 맛 차이가 되게 나거든요. 거기서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동네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저희 아내랑 갈 때는 좀 좋은 이게 커피를 찾아가요. 이게 여기가 맛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 카페들 웬만한 데는 다 가봤거든요. 근데 맛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대형 카페 조차도. 그렇죠. 네. 거기서 거긴데 비싸요. 네. 막 7, 8천 원까지 가는 데도 있고요. 진짜. 아메리카노. 그렇죠. 네. 자리값으로 생각해야죠. 저희 동네에 1,500원짜리 커피가 정말 맛있는 게 있어요. 오. 네. 그게 가성비가 뛰어난 거죠. 1,500원인데 이 사장님도 그거에 대한 자부심, 저희 저가커피하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가치를 레벨로 보지 마시라고. 정말 저가커피랑 딱 보고, 근데 이건 너무 가성비가 좋아요. 저는 그런데 그런 쪽을 좀 택하거든요. 가성비가 좋은, 그래도 그 타깃층이 있다 보니까 그 고객을 상대할 때 그래도 맛있는 약간의 그 질 좋은 커피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카페를 고르는 선택 기준이 가성비? 네. 가성비. 지금은 이제 가성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평소에 뭐 부부끼리 갈 때는 네, 좀 또 좋은 틀리죠. 카페, 네. 좀 분위기도 있고, 네. 뭐 감성적으로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가는 거고. 평소에 갈 때도 저는 이제 뭐 평소에 그냥 간다 치면은 사실 프랜차이즈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갔을 때 너무 안 좋은 원두를 파는 곳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뽑기를 잘못한 거죠. 그거를 피하려고 이제 집 근처 같은 경우는 뭐 단골 카페는 싸고 맛있는데 당연히 한 3,000원, 4,000원대 게이샤 섞여 있는 원두나 뭐 이런 거 섞여 있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가는 거고, 아니면 뭐 새로운 지역 갔으면은 프랜차이즈를 가는 거고. 대부분이 이렇거든요. 그렇죠. 프랜차이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패하기 싫어서. 네. 개인 카페 잘못 들어가면 엉터리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들어가는 걸 이제 성향 차이죠. 성향이 내가 모험하기 좋아하고 새로운 거 좋아하고 감성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인 카페 이리저리 다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좀 모험심이 덜하고 내가 좀 무난한 거 좋아하고 항상 나는 실패를 안 했으면 좋겠다. 프랜차이즈가 가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카페를 택하는지도 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카페를 해야 되는지도 접근 방법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동네 상권으로 가면 좀 얘기 아까 달라지잖아요. 가성비를 찾는다. 프랜차이즈를 많이 간다. 하지만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이런 거. 아, 인테리어 그런 거는 이제 데이트할 때. 데이트할 때. 그렇죠. 데이트할 때 어쩔 수 없이 웬만하면 카페를 가게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네이버 지도 검색에서 인테리어 이쁜데, 아니면 뭐 우리가 먹고 싶은 디저트가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저도 타겟층이 이렇게 젊은 친구 MZ세대 쪽은 아니어갖고, 그래서 저는 그냥 깔끔 모던하면 가장,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는 곳이야 다 그런 곳을 찾아가지만 타겟층은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진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권이 같은데 옆에 되게 이쁜 개인 카페가 있고 옆에 저가 카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 주변에, 예를 든 거예요. 회사 주변에 상권도 뭐 오피스 상권이니까 뭐 상권을 좋다고 봐야 되잖아요. 저가 커피를 갈까요? 아니면 분위기 좋은, 그러니까 좌석도 널널하게 있고 점심때 가면 자리도 있고, 그 둘 중에 어떤 걸 택할까요? 저라면은 이쁜 카페가. 이쁜 카페. 매일 마시는 곳인데도 네. 카페를 가요. 가성비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래 앉아있을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쪽 상권 시간. 그냥 거의 가갖고 주세요 가요. 주세요. 그런 상권들이어갖고. 네. 이게 이렇게 달라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시장 세분화잖아요. 고객 세분화를 해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상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를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 오피스 상권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성비를 택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 상권에 보면 저가 커피가 판을 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내가 난 내 커피 좋고 인테리어 좀 빠방해서 내가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팔 거야 하고 하는 순간 이제 그날부터 이제 근심이 시작되는 거죠. 왜 저 맛도 없는 저런 저가 커피 사람들이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커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거든요. 맞습니다. 커피하는 사람들이. 그럼 저희랑 이제 컨설팅 하면서 많이 부딪혀요. 이상하게 커피하는 사람들이 고집이 좀 다들 세더라고요. 우리 가민족도 커피 하시는 분은 달라요. 충분 꼭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 확률이 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길게 갈 수 있는. 일본이 그런 식이죠. 그렇죠. 뭐 아니면 더 거지. 뭐가 되면 대박 나는 거고, 뭐가 되면 이제 1년 뒤에 이제 내가 왜 이랬을까?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거.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지금 뭐 어쨌든 웬만한 거에 전체적으로 우리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고, 이제 제가 좀 이제 드릴 질문, 여기 커리큘럼도 있지만, 지금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궁금한 거, 나는 뭘 좀 궁금한 걸 좀 풀었으면 좋겠다. 저는 아무래도 지금 상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말 그대로 모기시잖아요. 임장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입장하면 가면 갈수록 이제 부동산이랑 얘기해보고 아니면 이쪽에 카페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은 볼수록 상권이라는 게 어렵구나.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은 몫이라고 생각됐던 부분을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한 일주일 고민해봤는데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단축시키고 싶어서 상권에 대한 걸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같이 많이 다녀봅시다. 네. 그리고 저도 상권 분석을 많이 하고 많이 다녀보지만 100% 마음에 드는 곳은 절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건물에. 그렇죠. 상권이 좋다 싶으면 임대료 높고 보증금 그 예산하고 맞질 않고 일단 그 상황에 맞지 않아서 100%가 되질 않는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리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쫓기게 돼 있거든요. 작업하는 순간부터. 근데 내 여유 자금이 없으면 진짜 쫓겨요. 그러면 이제 급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 맞는 사건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서울에서 저는 할 생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안에서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인 상권이더라도 이면도로 위주로 보던가 아니 A 상권 말고 아니 B, C급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던가. 남동은 보지 맙시다. 이제 강남동은 평수도 안 나오고 최악이 사람들 많은 거 빠글빠글한 거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최악이야.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대표님은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가 안 좋고 뭐가 좀 좋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분별력이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이게 그 콘텐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왜 3대 장들 있잖아요. 왜 인테리어, 부동산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엮이는 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 여기서 잘못 엮이면 큰일 나잖아요. 이 시작 단계에서 뭐 제로라든가 아니면 어떤 장비들을 선택을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대표를 통해서 좀 약간 좀 줄여보고 싶은 거죠. 네. 그거는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약간 드리면 첫 번째 커핑 교육을 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커핑 교육을 하는데 커핑은 이분은 아시겠지만 커핑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커피 생두에 대해서 품질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커핑이라고 해요. 큐그레이드가 보통 하는 건데 이거를 일반인한테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이 커피가 어떻게 맛이 나고 이 커피는 어떤 느낌이고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아까 교회에서 막 그러잖아요. 누군 시다 그러고 누군 뭐 쓰다 그러고 누군 뭐 진하게 달라고 흐르게 달라고. 근데 이게 내가 기준점이 없으면 이걸 맞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쓰다는 것도 똑같은 커피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되게 쓰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쓰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덜 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우리끼리는 맞춰가자. 맞춰놓으면 이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내가 너무 쓰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쓰다고 하는 거 보면 내가 굵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 메시를 좀 풀어갖고 이걸 좀 이제 수율을 낮추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면 내가 결국은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점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거쳐갈 거예요. 이거 원래는 되게 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도 그렇고 컨설팅 하는 것도 그렇고 교육을 받는 분들이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놈의 빨리빨리는 교육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커핑 교육을 이제 하게 됐고 그다음 두 번째가 에스프레소 교육을 할 거예요. 이 그라인더 조절을 하고 추출하는 이 과정을 거칠 거고 그 다음에 스팀 교육 이 카페라떼 만들 때 우리 스팀하는 그 교육을 배울 거예요. 뭐 잘하시는 분을 라떼까지 가겠죠? 갈지 안 갈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건 뭐 과정에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시피 교육 커피 레시피 커피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어쨌든 두 분 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을 줄일 수는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교육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SPL을 했든 내가 카페에서 일을 했든 엉터리인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한지는 좀 돼가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서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분은 통과시켜도 된다. 쭉쭉 건너가자. 그래서 커피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분 다 경험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처음부터 다시 잡으셔야 되겠지만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줄여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브리지 교육은 일반적인 것만 가르칠 거. 일반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카페 스무디거나 뭐 청담 뭐 이런 거. 우리 가맹점 우리는 그거는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 빼고 딱 일반적인 카페에서 하는 거. 그 정도 수준에서 베브리지 교육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매뉴얼 교육을 할 거예요. 코스 뭐 어떻게 받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요거 같이 할 수 있어요. 뭐 실습 교육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스에서 주문을 다양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통일이 안 되잖아요. 아메리카노만 다 시키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라떼 시키고 어떤 사람은 뭐 에이드 시키고 어떤 사람은 티 시키고 뭐 다양하게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 잔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 프로세스 이걸 실제로 해보고 멘붕 오는 것도 한번 받아보고 그걸 겪어야 내가 부드럽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상권 같이 다니죠. 웬만하면 상권 다니는 것도 같이 다니죠. 그것도 공부거든요. 내가 파주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파주 지금 뭐 있겠지만 다른 상권 보면서도 이 상권에서 이런 걸 보면 파주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팀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상권 볼 거예요. 이분이 보는 상권을 보고 하다 보면 내가 파주에서 말고 딴 데서 하고 싶은 생각 들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아닐 확률이 높지만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혹시나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요. 좋은 상권이 두 군데 생겨서 내가 파주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낫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내가 딴 데 보다가 파주 여기도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돈을 벌어서 그러다 보니 인생은 또 어떻게 튈 줄 모르잖아요. 내가 진짜 이사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좋다 보면. 저도 파주에서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우리 채널에서도 구독자분들한테도 이 상권 볼 때 이런 상권에서 뭘 봐야 돼요. 여기 경쟁자들도 봐야 되잖아요. 항상 어렵단 말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어딜 가도 여긴 쉽지 않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결국은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 또 확률이 낮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하고 어떤 아이템으로 바꾸고 가면 성공할 수는 있겠다. 성공한다가 아니라 할 수는 있겠다. 리스크가 적기는 하겠다. 택해야 되는 시점이 있죠. 내가 포기해야 되는 시점도 있어요. 이럴 바에 차라리 하지 말자. 이것도 좋은 선택 중에 하나거든요. 세무나 노무 관련 교육은 세무나 노무는 교육이 따로 필요하진 않죠. 내가 뭐 노무사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니고 결국은 그거는 전문가를 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 지식은 갖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거고 제 책에서는 나오는 것만 알고 있어도 끝이야.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죠. 예를 들어서 급여 책정할 때 사대보험 신고하고 가는 거 내가 발로 뛰면 할 수 있어요. 다 공단에다 내가 직접 신고하면 되는 거고 편하게 하면 한 달에 뭐 7만원, 10만원 주고 세무사 주고 급여까지 리스트를 줘요. 급여 파일을, 급여 명세서를 직원별로 그걸 직접 안 해도 돼요. 내가 돈 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럼 굳이 내가 할 필요 있을까? 궁금한 건 물으면 돼요. 그 사람한테. 노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쓸 때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아끼는 게 좋지는 않아요. 내가 노무 세무까지 신경을 쓰다 보면 놓칠 건 있죠. 정신 나갑니다. 전문가한테 맡기가 좀 노무하고 세무 같이 해주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럼 노무는 내가 법이 어긋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내가 불리합니다. 사장이 불리합니다. 무조건 법률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내가 법을 지켜야 될 것만 지키면 돼요. 일 터지면 무조건 내가 불리합니다. 그럼요. 근로계약서만 졌어도 일단 무조건 묵힙니다. 근로계약서. 당연히 무조건.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근로계약서 작성했냐. 이것부터 물어요. 노동청에서. 안 쓰는 순간부터 끝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고 해도 근로계약서 안 썼잖아요. 이걸로 이미 끝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 내려요. 합의하실래요? 진짜 그래요. 실제로. 지금 다 그렇더라고요. 환경이 그렇게 변해. 그래서 가족 비즈니스 가요.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직접 하든가. 그리고 잘 쓰든가. 그리고 내가 다 알아야 컨트롤 할 수 있다. 나가자. 내가 월화수목 검토를 다 할 수는 없잖아. 결국은 누군가 해야 돼. 결국. 그거 준비하는 거. 다 같이 고민할 거야. 그 창업할 시기가 되면은 몇 시간 동안 누구하고 오픈 시간을 짜고 이 상권에서는 언제 오픈 시간 잡는 게 좋겠다. 아침 일찍 나가봤자 도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 이런 얘기도 할 거고
끝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죠? 좀, 네, 기대도 되고요. 네, 네.